한국의 포탄 운송 계획 문건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미 국방부는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우선 파악한 뒤 필요하면 미국의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합니다. 오늘 전국에 초속 30m에 달하는 봄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낮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황사가 발생한 지역에는 흙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은행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1.7%에서 2%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로가 무너지며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성남 정자교가 7년 전부터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기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는 등 그동안의 점검 과정에서는 전혀 걸러지지 않아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싼 갈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보고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고, 경남 사천에서는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 가운데는 한국에서 포탄을 대량 운송하는 상세한 내용의 일정표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가안보실 도청 문건 내용과 연결시켜보면 결국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SNS에 돌고 있는 미 국방부 유출 문건으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155mm 포탄 33만 발 운송 일정표라는 제목의 문건 맨 위엔 비밀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초록색 칸으로 그려진 시간표를 보면 시행명령 발동에서 시작해 10일째 항공 운송을 시작하고 27일째엔 첫 선박 운송을 개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출항은 경남 진해항에서, 입항은 독일 노르덴함 항입니다. 72일째면 모든 포탄 운송이 끝나는 일정으로 총 운송 비용은 2,600만 달러, 우리 돈 3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문건에 포탄의 최종 목적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앞서 보도된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부담스러워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55mm 포탄 33만 발을 폴란드로 우회해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문건 유출이 처음 보도되기 직전 미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한국에서 구입한 포탄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것인지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more specifics. We of course have stocks all around the world that we can pull from and choose to use and move at our when we decide to. 이런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보좌관을 인용해 유출된 문건이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형식과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에선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국 등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도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Biden and Secretary Blinken and the First Lady are looking forward to hosting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partners over the course of the state visit. And again, our commitment to the ROK is ironclad. 유출 문건의 진원지로 알려진 미 국방부는 지난주 관련 보도 이후 공개 브리핑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실은 김 차장이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력 협의와 함께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지역 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이번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입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 국가안보실을 감청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미국 국방부가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 간 상황 파악이 끝난 뒤 필요하다면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보안 문제에 대해선 완벽하게 준비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어도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우리 안보실을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용산 대통령실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보안이 완벽하다며 예전 청와대보다 훨씬 탄탄하다고 반박했지만 의구심이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박소정 기자입니다. 세계 각 나라 정보기관마다 도청 감청을 한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 해도 이번 유출 문건에 대한 충격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출된 기밀이 어디까지 진실인지 파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이 사실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언제 어디에서 이뤄진 대화인지 아니면 통화인지 회의 자료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출된 문건 내용이 맞는다면 과연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대한 감청만 이루어졌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대북뿐 아니라 한일, 한미 관계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전략이 모두 노출됐을 거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외교 정보 사안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감청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지도 시선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의혹에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 등 여러 나라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용산 이전이 급하게 추진됐다는 점을 연결짓는 야당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그러나 대통령실은 도감청 방지 장치는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서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시절 지하 벙커는 지상으로 반쯤 돌출됐던 터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안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훨씬 더 탄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감청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감청 의혹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이처럼 미 정보기관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한 정황이 외신 보도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문건에는 신호 정보 보고, 시긴트가 명기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인지 알아봤습니다. 보도에 임성재 기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엔 우리나라 대통령실 고위 관리를 감청한 부분에 시긴트, 신호정보 보고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긴트는 신호를 뜻하는 시그널과 정보 인텔리전스의 합성어로 이성이나 특수장비를 활용해 오가는 정보를 중간에 가로채 분석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레이더 신호 전파를 잡거나 전화나 메시지, 팩스 등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를 망라합니다. 창문 떨림으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썼을 때 그 무선파 잡아서 감청하는 거하고 그거 두 가지가 제일 많을 겁니다. 일각에선 미국의 도감청 수준이 대상자 PC나 스마트폰에 구현된 화면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수준이란 주장이 제기됩니다.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약한 전자파만으로도 정보를 수집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기술로 전해졌습니다. 전자장비를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 미세한 전자파가 방사된다 그래요. 방출돼가지고 대기 중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자파를 특수한 장비로 잡아서 다른 컴퓨터에다 이 내용을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시긴트 자체는 군과 정보기관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우리 군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대북 정보를 수집했고 국방정보본부 예하 777 사령부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긴트 방식의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건데 군은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합참 건물에 대한 도감청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직은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단계지만 정보를 뺏기는 쪽에선 이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주요 시설에 대한 시긴트 방지 차폐 시설과 매뉴얼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2%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에 따른 자본 유출 정황도 없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등 금융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번 금통위에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하면 사실상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의 수장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며 경제와 무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IMF와 세계은행의 춘계 총회 대담에서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분열이 세계 경제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의 긴장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r not only kills people, it is pushing up food prices, you talked about it, and it is creating more geopolitical tensions, pushing down the ability of the world to work as one.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고리들이 지난 몇 년간 약해졌고 분열이 심화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 안정이 중요한 만큼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도 단순히 금리를 인하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should keep in mind, if you just lower the interest rates back down, it won't solve the problem. What that means is that people will suffer from inflation. The dollar weakens, the inflation rate goes back up, and that hurts the poor the most. 멜페스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주요 국제기구가 예상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중 가장 낮은 1.7%를 전망했던 세계은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봉쇄를 해제했고 선진국 경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부문의 스트레스와 유가 상승 등 최근의 움직임이 경제 성장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두 기관의 춘계 총회에는 세계 각국의 경제 장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주요 현안을 논의합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갑자기 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며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친 성남 정자교는 이 포털 사이트 로드뷰를 분석해 보니 무려 7년 전부터 보행로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꼬박꼬박 진행하던 안전점검에선 왜 이번 사고의 징후를 잡아내지 못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로드뷰로 본 경기 성남 정자교의 모습입니다.
멀쩡하던 보행로가 2016년의 기점으로 아래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 3년 뒤인 2019년에는 난간도 가라앉더니 2021년에는 차도에 희미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난 5일 보행로가 내려앉기 직전 CCTV 화면에 포착된 균열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맨눈으로 사진을 훑어봐도 도로 처짐과 균열 현상이 드러났는데 정자교는 지난해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상 교량 안전 점검은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까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길이 100m가 넘는 교량으로서 이종 시설물인 정자교는 이 가운데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만 받으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술자가 맨눈으로 외관을 들여다보는 정기 안전 점검으론 이상 징후를 발견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도로 균열이 관찰되더라도 시설물을 보수해 해결하면 된다고 판단해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유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게 식용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2021년 실시한 정밀 안전 점검 역시 간단한 시험 장비만 사용하고 설계도까지 살펴보진 않기 때문에 구조적 결함을 밝혀내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마저도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분당구청은 지난 2021년 탄천 다리 20개를 정밀 안전 점검하는데 1억 7천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다리 하나에 800만 원쯤 들어간 걸로 이 단가로는 사실상 서류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기 점검 같은 경우를 주셨을 때 거기 현재 업체에 대해서 안전 역량이 충분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마 가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안 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전점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2급과 3급 시설물만 해당하는 정밀 안전 진단 의무를 교량처럼 사람이 사용하는 노후시설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상화폐 폭락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이들 부부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서는 여성.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황모 씨입니다. 이경우에게 범행 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 준 거 맞으세요? 지난 8일 구속된 남편 유 씨에 이어 법원은 황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와 황 씨 부부는 지난달 29일 40대 피해 여성 납치 살해를 주도한 이경우에게 범행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경우가 마련한 살해 계획에 동의하고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유 씨가 이경우를 만나 피해자 휴대전화에 가상화폐 지갑을 조회했고 휴대전화는 황 씨가 가져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다만 유 씨 부부는 사람을 살해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으로 지목된 7천만 원도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이경우의 부탁을 받고 준 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 씨 부부가 가상화폐 피코인 폭락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다툼을 벌여오다 원한을 품고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습니다. 이경우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경찰은 유 씨 부부도 이번 주 구속 송치하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또 이들 부부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할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거나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 음료를 직접 만든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길모 씨와 중개기를 통해 국제전화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에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길 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휴대전화를 중개기로 이용해 전화 금융 사기를 벌여 26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원룸이나 차량 등에 중계기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최근엔 땅속에 묻어두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보도에 차상은 기자입니다. 갈대밭에 묻혀있는 플라스틱 상자, 흙을 걷어내 덮개를 열어보니 배터리와 함께 작동 중인 통신 장비들이 들어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를 010 번호로 연결해주는 중계 장비입니다. 스마트폰을 원룸이나 차량 등에 숨겨두고 중계기로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경찰에 들키는 일이 잦다 보니 땅속에 묻어 숨기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갈대밭이나 노상이기 때문에 경찰에 적발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범행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이 금융기관이나 검찰, 자녀 등으로 속였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45명, 피해 금액은 24억 원에 달합니다. 010 평범한 전화였어요. 이자를 싸게 준다 해가지고요. 정부 지원금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정말 정부 지원금인 줄 알고 이자가 뭐 1.2%, 1.4%. 중계기를 이용한 사기에는 모두 19명이 가담했습니다. 윗선으로부터 중계 장비를 건네받고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가로 많게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당 가운데 9명을 구속한 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24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국내에 송환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쳐 1명을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시민들은 사고 현장을 찾아 숨진 배승아 양을 추모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 울타리 하나 없는 우리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친 A씨.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가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4학년 배승아 양이 숨졌고 다른 친구 한 명도 머리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15살 차이가 나는 막둥이를 잃은 오빠는 승아 양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오빠 생일로 해둘 정도로 서로를 아꼈다며 울먹였습니다. 좋은 곳 가서 부디 행복하게 잘 지내고 다음 생에도 오빠나 엄마나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붕어뻘 어른들과 비슷한 나이 어린이들은 승아 양에게 추모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에는 꽃다발과 인형, 과자 등과 함께 시민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들도 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인도에 안전 펜스가 없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사고 지점 바로 옆으로 화단 지지용 철제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그나마도 2년 전쯤 화단만 남기고 철거됐습니다. 승아 양이 사고를 당한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너편 쪽으로 보면은 가드레일 펜스가 다 쳐져 있어요. 원래 다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지방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지점은 인도 폭이 좁아서 보행자들의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또 공단에서 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지인들이 음주운전 여부를 알았는지도 추가로 조사해 방조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남을 해치고 자신도 다치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어떻게 하면 뿌리가 뽑힐 수 있을까요? 지난 9일 새벽 충북 충주에서는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던 음주운전자가 택시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혔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성우 기자입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천천히 반대 차선 도로로 진입해 주행합니다. 하지만 똑바로 주행을 못하고 차량이 옆으로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하는가 하면 도로 옆 경계석과 부딪힐 뻔하기도 합니다. 이 차량을 추격하고 있는 사람은 택시기사 A씨.
영업하던 중 해당 차량이 제대로 주행을 못하고 위험천만하게 운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한 겁니다. 지금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역주행했다가 지금 주차장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교체는 지금 출중도 부탁드릴게요. 지금 사고 나겠다 지금. 도로에서 3km가량 고개 운전하던 차량은 주택가로 들어서더니 천천히 주차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26살 B씨로 경찰 조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확인됐습니다. 역주행하면서 중앙 침범하면서 거기 넘어갈 때 거기가 또 스쿨존이에요. 스쿨존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다른 불법 주행차까지 충돌 위험도 있었고 중앙분리대까지 다 밀 뻔했거든요. 3km 가까이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을 벌였지만 그나마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고 경남 사천에서는 주택 화재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입니다. 공장 밖 폐기물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담당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2개 동과 천막 1개를 태우고 3시간여 만에야 진화됐습니다. 지붕 위로 희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경남 사천시 용현면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집에는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있었습니다. 노모는 이웃 주민에 구조됐지만 안타깝게도 아들은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범죄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밤 11시 50분쯤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방과 홀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주점 안에 있는 TV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0분쯤에는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병원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 100여 명이 있었지만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괴산나들목 인근에서 26톤 화물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8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수습을 하느라 1시간여 동안 차로 일부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공사 관계자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에는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강풍이 동반돼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강원 산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바람이 불겠고요. 내륙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강원 영동에는 강풍경보가,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지만 양이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따라서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은 강풍까지 몰아치며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무척 크겠는데요. 대형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늘 가득 낀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해주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울은 14.3도, 대구는 9.3도 등 어제보다 5에서 9도가량 높고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광주 20도, 대구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유입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까지 떨어지면서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겠고요. 주 후반 반짝 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대기질이 양호하지만 점차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가 그친 뒤에도 오늘은 서쪽 지방에, 내일은 전국의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미세먼지 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신입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 한국에서 생산한 155mm 포탄 등을 옮기기 위한 일정표로 추정되는 문서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유출 문건 중 대한민국 155 운송 일정표 33만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포탄의 운송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산 155mm 포탄 33만 발을 유럽 등지로 옮길 경우 사용될 동선과 소요 시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문서가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형식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6일 처음으로 기밀 문건 유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온라인상에 유출된 기밀 문건 관련 이미지 일부는 변경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이런 유형의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공개됐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탄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 외교 안보 담당자를 감청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현신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협력 관계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 당국자들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라며 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이 아닌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보, 첩보 수집을 빙자한 미국의 동맹국 불법 도청은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아무런 마스터 플랜 없이 대통령실을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나설 때 급하게 NSC 시스템을 꾸리고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아닌지 명백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도청 보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대통령실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도 감청의 원인일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는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청와대보다 용산 청사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확인되기 전까지 말을 함부로 하기에는 조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해킹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은 오히려 옳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내용을 보고 정부도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그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글쎄요. 그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국가 기본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7년 뒤까지 온실가스를 40%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쟁점이 됐던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세부 내용과 추진 과정 모두 졸속이라면서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정부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첫 번째 감축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산업계 감축 목표를 기존보다 3.1%포인트 낮춰 800만 톤가량 더 배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 때 쟁점이 됐는데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정부는 산업 현장에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분 목표는 1.5%포인트, 그리고 국제 감축 목표는 400만 톤을 늘리는 것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포집 혁신 기술을 개발해 감축 목표량 달성을 돕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산업계 이득만 대변해준 데다 본격적인 감축은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난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산업계 당장의 이익만 따라서 우리 산업의 미래를 망쳐먹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5년 동안 3,300만 톤 줄이고 3년 동안 1억 5천만 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사실상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사실상의 기후 대응 포기 선언에 불과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부랴부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후특위 첫 업무 보고가 예정된 날입니다. 사실상 탄기본에 대한 국회의 개입 여지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꼼수이며 시민단체도 발끈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부터 기업인과 정부기관, 연구자 중심으로 꾸려져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 탄소 중립 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친기업적 전문가들은 초안 수립 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전무하며 의견 수렴 역시 요식 행위로 신용만 했을 뿐이다. 정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는 만큼 위원회부터 다시 구성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부부 가운데 남편 유모 씨에 이어 아내 황모 씨도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씨는 남편 유 씨와 함께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40대 여성 A 씨의 납치와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에 거듭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공식 조사를 개시하며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일로 패소하게 된 피해 학생 어머니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번 주 안으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최민기 기자입니다. 변협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협회장 직권으로 권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붙여 이번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변협은 권 변호사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조사 과정과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론까지는 앞으로 서너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변협은 이번 사안의 엄정한 조사는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태만했던 것과 달리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알릴 만큼 대외 활동이 활발했던 점을 겨냥해 변호사가 본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전체 변호사의 신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 가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유감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이번 사건을 권 변호사에게 맡겼다 패소당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는 자신이 권 변호사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권 변호사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도 받았는데 짐작하건대 관련 보도를 보고 보낸 것 같다며 대체 뭐가 고맙다는 건지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변양 보도 멈춰야 이런 것들 나갔잖아요. 그런 게 고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나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단문장으로 얘기를 해야 될 일인가? 이 씨는 또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자신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재판부가 이번 일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조인의 잘못에는 그토록 관대한 건지 왜 피해자만 또다시 희생돼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의 소송 대리를 맡은 양승철 변호사는 법률 쟁점을 검토해 되도록 이번 주 안으로 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달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으로 나온 방울토마토를 먹은 뒤 구토 증상을 보였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제가 된 건 신품종 단 하나였는데 다른 토마토들까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잘 익은 토마토를 수확해 포장에 나서보지만 농민은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달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상이 잇따른 이후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가 위축되고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 하나의 신품종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쓴맛이 나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쓴맛으로 하려고만 하나하나 집어먹어보고 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정이 되고 절반 이상이 떨어져서 지금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다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방울토마토 5kg 가격은 지난달 30일 52,000원 선으로 최고점을 찍었지만 정부 발표 이후 11,000원 선까지 떨어져 보름도 안 돼 77.6%나 폭락했습니다. 학교 단체 급식 물량까지 취소가 잇따르면서 선별장 창고에는 재고가 쌓였습니다. 문제가 된 품종을 재배한 농가는 전국에 20곳. 농민들은 이미 출하가 중단된 토마토 밭을 아예 트랙터로 갈아엎었습니다. 멀쩡한 방울토마토까지 외면받으면서 농가들은 문제가 된 품종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가 비닐하우스 한 동당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이지만 그동안 들어간 난방비와 인건비를 생각하면 턱없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농업에 들어가는 모든 물가는 다 올랐는데 이거 뭐 하나만 먹고 농사 졌는데 이런 사태까지 했으니까 이건 뭐 어디 나올 데도 없고 대책도 없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으니까 저는 그냥 답답합니다. 지자체도 소비 촉진을 위해 구내 식당 식단에 방울토마토를 넣어 배식하고 길거리에서 할인 판매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여군 관내라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초중고 급식소에서 방울토마토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재빨리 조치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앙부처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방울토마토가 본격적인 출하 시기를 맞은 가운데 농민들은 하루빨리 소비가 되살아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눈 속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력이 떨어지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손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 33%가 백내장 수술 관련 내용으로 이 가운데 90% 이상이 보험사가 심사 기준을 강화한 진단에 쏠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수술이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소비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실손보험금 평균 금액은 961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방미에 반발한 중국의 무력 시위 셋째 날, 처음으로 항공모함까지 투입하며 압도적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봉쇄에 방점을 찍었던 지난해 8월과 달리 이번엔 사흘 안에 타이완을 점령하는 예행 연습에 집중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젠15 전투기가 일명 스키 점프대로 불리는 비행갑판을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중국군은 타이완을 에워싼 연합 칼날 훈련에 산둥 항모전단이 처음 투입됐다고 선전했습니다. 高速进逼涉阻对手，海军17舰编队参加了今天的演练。 지난 사흘 동안 산둥함에서 전투기와 헬기가 120차례 뜨고 내렸다는 일본 정찰 정보도 공개됐는데 이 가운데 4대가 타이완 동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걸로 파악됩니다. 지난 8일엔 미군 니미츠 항모가 산둥함에서 불과 370km 떨어진 해역까지 접근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의 방미에 이어 타이완을 찾았던 미국 하원 의원단이 귀국하던 날이었습니다. We are doing everything we can in Congress to speed up these sales and get the weapons that you need to defend yourself. 미국 내에서 파병론까지 공론화되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선 항행의 자유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이런 외세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군이 설정한 타이완 점령 작전 시간은 단 3일입니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때 나흘간 72시간 봉쇄 작전을 폈던 중국. 이번엔 점령에 방점을 찍고 훈련 날짜도 하루 단축하며 속전속결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타이완은 중국의 3일 점령 시나리오를 깨뜨리기 위해 상륙 격퇴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은 중국이 자국을 포위하는 훈련을 마치자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쳤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자 군사훈련을 의도적으로 활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이 훈련을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타이완은 전투 대비 태세 강화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중국 미사일 부대와 항공모함 산둥함의 움직임을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여러 경제 현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 정부가 재무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의 초청으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지나 러몬드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시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고 또 중국 정찰 풍선 문제로 취소했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방중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폭스콘이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 향후 3년간 250억 타이완 달러, 약 1조 8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애플 아이폰의 수탁 생산업체인 폭스콘은 수익 기반 다변화를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타이완 남부 가오슝에 전기차 생산 기지를 건설 중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 루이빌에서 현지 시각 10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오전 루이빌 시내 메인 스트리트의 올드 내셔널 은행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총격 용의자를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또 경찰관 1명 등 최소 8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몽블랑 부근에서 눈사태로 6명이 사망했다고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이 현지 시각 10일 보도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오트사부아 당국에 따르면 전날 주변의 스키장에 있는 아르망세트 빙하에서 눈이 쏟아지면서 가이드 2명 등 4명이 숨졌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구조당국은 눈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 수색을 재개했고 행방이 묘연했던 이들을 오전, 오후에 1명씩 숨진 상태로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다음 달 전면 개방 1주년을 맞아 청와대가 역사와 문화, 또 자연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국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섭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 체험 행사를 대정원, 헬기장 등 청와대 전역으로 확대하고 다음 달 10일 개방 1주년 특별 음악회를 열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를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체험 콘텐츠를 차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와대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MBC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가수 호란을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출연시켰다가 시청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사과했습니다. MBC는 그제 복면가왕에 호란이 출연한 데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시청자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고 변명의 여지 없이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호란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다치게 해 벌금 700만 원 약식 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습니다.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다하지 않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가 오늘 첫 재판을 받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라비와 나플라를 비롯한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엽니다. 인공지능과 가장 비슷하게 바둑을 둔다고 해서 신공지능으로 불리는 신진서 구단이 올해 19연승을 달리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세돌, 이창호 구단도 못한 전인미답의 대기록 승률 90%를 달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동민 기자입니다. 신공지능 신진서 구단이 파죽의 19연승을 거두며 올해 두 번째 우승, 통산 30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신진서는 맥심배 결승 2국에서 시종 1관 우세한 바둑을 두며 100으로 184수 만에 이원영 구단을 이겼습니다. 올해 KBS 바둑왕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입니다. 국내 대회에서도 이제 속기와 장구 시합이 좀 많이 조화가 되면서 속기 실력도 다시 올라왔다고 이제 느껴졌고요. 특히 또 첫 판을 좀 운이 좋게 이기면서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우승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신진서 구단은 올해 37승 3패, 승률 9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시즌 승률 90% 기록은 그 누구도 세우지 못한 전임 미답의 대기록. 야구에서 투수의 평균 자책점 0점대와도 비교할 수 있는 꿈의 기록입니다. 역대 최고 승률 기록도 신진서 구단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승률 88.4%로 이창호 구단의 최고 승률 기록을 32년 만에 깼습니다. 세계 최강의 실력으로 중국 기사들까지 파죽지세로 물리치고 있어 컨디션 조절만 잘해간다면 사상 초유의 대기록 달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시베리아 아시안게임 1차 목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 세계대회에서 한두 개 더 우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창호와 이세돌, 조은현 구단 같은 천재 기사의 등장으로 저변이 넓은 중국 바둑에 대항했던 한국 바둑.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시대. 인공지능을 가장 닮은 천재 기사 신진서 구단이 전임 미답의 대기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